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특허법 강의를 맡고 있는 남솔리 변리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특허법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특허법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제 1차를 지금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허법 우리 시험에서 어떤 게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크게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특허법입니다. 말 그대로 법 조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 조문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판례를 통해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두 번째 중요한 기출 범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심사 기준이 있는데, 심사 기준은 뭐냐면은 심사관이 특허를 이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지침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조문의 내용도 있고 판례 내용도 있고, 판례 없지만 심사관이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니까 그거 관련한 어떤 제언 같은 것들도 있는 문서입니다. 이 심사 기준만 해도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 문서예요. 몇천 페이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해서 특허법의 하위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법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이런 식으로 하위령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특허법 조문, 판례, 심사기준, 시행령 시행규칙 다 하면은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양이 너무 많고 이걸 정석으로 이제 모든 걸 다 커버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특허법 하다가 1년 다 갑니다. 이건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험생이잖아요. 수험생이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9가지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과목인 특허법에 이렇게 올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험생을 위한 강의가 있는 거고 수험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번 골라볼게요. 어떤 게 이제 기출이 되는가를 골라보면 조문, 기출이 다 됩니다. 자, 조문 중에서도 기출된 조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기출된 조문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출된 조문이든 미기출된 조문이든 둘 다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미기출된 조문은 언제든 나옵니다. 언젠가 나오고 여러분이 새로운 지문이다, 뭔가 새롭다라고 했을 땐 거의 90%는 기출되지 않은 조문을 낸 겁니다. 그래서 특허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조문 중에 기출된 거 안 된 거는 모두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심사기준. 심사기준은 이 조문, 판례,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거 다 합쳐놓은 어떤 문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볼만한 거는 사례 같은 경우, 사례를 막 들어서 설명해 주거든요.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것들도 나온 것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된 게 있고 마찬가지로 그다음 미기출된 게 있는데 미기출된 거는 절 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출된 거 위주로 한번 이런 사례들에 들어서 한번 문제가 사례형 문제 한번 나왔구나, 아니면 지문으로 한번 나왔구나, 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겹치는 내용들이고 미기출된 내용 보실 필요가 없다. 판례 같은 경우에는 조문이랑 똑같아요. 기출과 미기출이 있는데 둘 다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최신 판례, 최근에 나온 판례들은 당연히 그 다음 해 문제에 반영이 되니까 기출된 판례 위주로 보시되 미기출된 판례 당연히 보셔야 된다. 시행령 시행규칙은 심사 기준과 동일합니다. 기출된 것만 보세요. 그리고 미기출된 거는 보지 말아라 라는 거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25개년치 기출문제를 다 분석을 했어요. 다 분석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 미기출된 거, 요런 것들 중에서 한 번씩 매년 나온 것도 아니에요. 뭐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런 시행령, 시행규칙이나 심사기준 없는 것들 중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의 당락에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틀려도 19개, 특허법은 20문제거든요. 40문제 중에 20문제입니다. 이거 틀려도 19개는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산업재산권, 산업재산법이라는 그 법과목, 그 과목 중에서 90점 이상은 맞아도 사실 합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거든요. 특허법에서 한두 개 틀려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안 틀리겠다고, 다 맞겠다고 이런 것들 다 보기 시작하는 순간 공부량이 단순히 1.5배 되는 게 아니고 한 3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항상 효율입니다. 여러분은 특허법만 하시는 게 아니고 1차도 마찬가지, 2차도 마찬가지예요. 민법도 하셔야 되고요. 상표 디보 하셔야죠. 자연과학도 하셔야 됩니다. 특허법에서 시간을 아껴서 효율적으로 최소한 18개 정도는 맞겠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에 다른 남는 시간에 자연과학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연과학이랑 민법을 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수험생 중에 가장 안 좋은 수험생은 뭐냐면은 여태까지 살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살면서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완벽주의에 좀 가까운 사람들이 수험생으로서는 최악입니다. 이런 분들이 장수하기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가 하나 이해가 안 되거나 뭐 하나 내가 보다가 뭔가 내가 안 본 게 있는 것 같다. 그럼 다시 한번 그걸 파고들거든요. 모르는 게 없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수험생에는 절대, 수험 생활에 있어서는 절대 안 좋은 행위이고 항상 버리셔야 됩니다. 이걸 항상 경계하셔야 돼요. 이걸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성향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돼요. 제가 몇 번이나, 이거 몇 년 해봤겠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계속 그렇게 실수를 하십니다. 근데 그걸 경계하냐 안 하냐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 그렇게 하다가도, 이거 별로 좋지 않은 행위라고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효율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만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책을 이제 쓰면서 제가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이런 수험서의 그 구분을 제가 명확하게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책을 쓰면서. 그 이전에 제가 보던 책은 어떤 거였냐면 거의 백과사전 수준이었습니다. 특허법 하나에 한 1500페이지 됐어요. 그거는 제가 실무하면서 유용하게 씁니다. 실무하면서 모든 내용이 있으면 그냥 펴보면 웬만한 내용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수험 생활에서는 전혀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반면에,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수험서들은 이제 되게 간략화된 수험서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근데 그거의 단점은 뭐였냐면은 너무 간략해서 처음 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판례를 막 줄여놓고 판례를 막 변형을 시켜놔가지고 본인이 이해하는 대로 변형을 시켜놔서 그런 것들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보완해서 만든 게 이제 특허법 공방책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5개년 기출문제를 다 정리했습니다. 다 정리해서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걸 다 구분을 하고 나오는 거 위주로 중점적으로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나오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한 10년에 한 번 나왔어요. 10년에 한 번 나왔는데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한 10페이지 정도를 넣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중요하지도 않은데 한번 나와가지고 보긴 봐야 돼. 이런 것들은 셋이 강약 조절해야 되거든요. 그런 강약 조절도 책에다가 다 넣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만 기재해서 아마 그 1차 기본서 중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말 줄인 거 외에는 꼭 필요한 내용을 다 적은 것 중에서는 최소 분량이다라는 걸 제가 장담드리고, 그 와중에 있을 내용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개정법이랑 미기준 판례 같은 건 다 보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특허법 공방 연습 같은 경우에는 조문, 단문, 사례형 문제로 출제를 해놨어요. 근데 단문이랑 사례형은 이제 기출 형태가 단문으로 나오거나 이제 사례형으로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추가한 게 조문 문제입니다. 왜냐면 조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기출된 것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기출된 조문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연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조문을 얼마나 알고 있냐, 조문에 이제 빈칸을 다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에 빈칸 채우기를 하면서, 조문은 굉장히 그냥 흘려보내기가 쉽거든요. 알다 보면 그냥 내용만 알고 그냥 흘려보내기 쉬운데, 그런 단어들 체크하면서 한 번 더 조문에 대해 익숙해지는 습관을 들이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상표 공방이랑 마찬가지로 특허법 교재 중에서, 특허법 객관식 문제 중에서 제가 처음으로 오지선다에서 탈피하여 그냥 OX 문제로 구성했습니다. 저는 수험생 때도 오지선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생각하신 대로 5개 중에 그냥 OX만 고르면 풀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 5개에 대해서 OX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 중에서 굳이 이거는 맞는 것 같고 세모 쳐가면서 하나를 찍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습관을 들이다 보면 나중에 시험장 가서 세모로 한 거 여러분 다 틀리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한 문장에 대한 OX를 잘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OX 문제로 구성했습니다. 민법 공방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특허법 중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이렇게 문제로 구성했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기출문제 25개는 다 넣어놨고, 최신 판례랑 안 나온 조문들 정리해서 문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 정리 자료로 쓰이면서 중간에 여러분이
중간중간 공부하시면서 조문집으로 쓸 수 있는 자료인데, 이것도 기출 표시를 다 해놨어요. 조문에다가.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 판례 표시를 판례가 어떤 조문에 어떤 판례가 있는지를 다 표시해놨습니다. 물론 기출된 판례 위주로만 다 표시해놨어요. 그래서 조문을 보시면서 이것만 보시더라도 사실 만약에 이 앞에 있는 거 연습하셨다면은 마지막에 이것만 보시고 들어가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알 수 있도록 최종 정리도 이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조문집까지 해서 기본 연습 조문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허법 공부하는 시리즈이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목차를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목차를 이렇게 항상 구성을 해놓고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그냥 내용을 위주로 보시지만 나중에 정리하실 때는 이 목차만 보더라도 어떤 내용이 있었구나라는 걸 쉽게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출 표시를 그 해당되는 문장에다가 표시해놨습니다. 그냥 판례에다 하는 게 아니고 그 판례 중에서도 어떤 문장이 기출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 밑줄 쳐놓고 거기다가 기출 표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런 이제 승계인은 특허 출원을 함으로써 비로소 공시방법을 구비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문장 하나가 보시면은 한 8번 나왔습니다. 요런 것들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보시더라도 이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한 번 더 보게 되거든요. 한 번 더 외우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약 조절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놨으니까 잘 보시고, 요 판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출은 안 됐지만 최신 판례여서 중요하다라고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수험생활 하면서 공부하면서 가장 힘 빠지는 순간이 이런 경우예요. 이거 내가 보는데 이거 나올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힘이 빠져요. 집중력이 딱 흐트러지고 하기 싫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기출 표시가 되었다라는 걸 보면은 이거 나오는구나. 집중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험 생활에서도 그런 강약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중요한 부분 내에 이제 밑줄 이렇게 조문 뚫어 놓고요. 그 다음에 단문형은 OX 문제로 이렇게 해설까지 다 달아서 해놓고 기출 표시 다 해놨습니다. 기출 표시 해놓고 사례 연습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례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출이랑 이제 제가 만든 문제들을 넣어놨습니다. 특허법 공부한 조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조문이 있고요. 그 아래에 기출 지문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기출 지문, 이 조문과 관련된 지문일 수도 있고, 이 조문과 관련된 판례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OX가 아니고 제가 다 O로 이제 수정해가지고 다 맞는 지문으로 변경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문만 보더라도 이 조문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은 이 판례가 이거구나 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험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단순히 연구를 위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한다라는 걸 항상 명심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중간에 공부하시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케줄러는 이미 기본 강의는 끝났고요. 중국 강의랑 이제 객관식, 최종 정리 강의가 남아있는데, 중국 강의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강의에서 다뤘던 내용을 이제 빠르게 1회독하면서 판례에 대한 내용,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배울 겁니다. 제가 기본 강의 할 때는 기본 강의만 들어도 2회독 할 수 있게끔 처음에는 자료를 통해서 한번 1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책을 통해서 2회독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만 들어도 2회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굉장히 친절하게 일상 언어로 법적 용어 최대한 배제하고 일상 용어로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강의를 했고, 그다음에 중국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이제 판례 사실관계 관련한 부분들, 이런 것들 이제 내용을 좀 아셔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그런 것들 좀 추가해서 말 그대로 심화 과정입니다. 이걸 알고 있다는 전제로 빠르게 회독하고 추가적인 내용을 이제 학습하는 과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객관식 강의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을 왜 강의를 듣냐? 문제 풀면 되지. 그럼 됩니다. 똑같아요. 똑같지만 객관식 강의를 제가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제가 강제적으로 이제 이거 보고 막 수업을 하잖아요. 문제가 쭉쭉쭉 나갑니다. 그럼 강제적으로 회독이 돼요. 객관식 문제 풀다 보면은 중간에 몇 문제 풀다 보면 내가 되게 많이 한 줄 알고 집중력이 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회독 속도가 늦어지거든요. 근데 강의를 통해서 제가 주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주입을 해서 끌고 나가고, 그 다음에 해설이 있긴 하지만
이게 왜 틀렸는가에 대해서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혼자 공부할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강의하면서 이것 때문에 틀렸다, 요 문장 때문에 틀렸다, 이런 것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2주에서 3주 안에 책 한 권 끝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강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종 정리는 말 그대로 아까 보신 조문집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싹 빠르게 훑고 한 이틀 만에 특허법 훑고 지나가는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허법은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내년에는 이 자리에서 저를 안 보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이런 종합반 하면서 이제 특허법에 대해서 가르친 분들 중에서 다시 본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잘 받고 이제 1차에서 합격하셨으니까 여러분도 믿고 한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슬기 변리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또 아마 1차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에 앞서서 다들 좀 정보도 얻고 종합반이 어떤지 설명 듣고자 해서 찾아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물론 길진 않은 시간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변리사 시험을 딱 시작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설명의 내용들을 통해서 앞으로 공부를 좀 어떻게 해야겠다, 도움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숙지하시고 또 공부 계획을 꼭 혹시나 종합반에 이렇게 뭔가 가입하지 않으시더라도 앞으로 이제 공부 계획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부분을 좀 잘 정리하고 가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이 변리사 시험에 대해서 좀 간략히 소개를 좀 드리면서 상표법이라는 과목을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리사 1차 시험 과목 중에 한 과목인 상표법의 공부 방법을 좀 소개드리면서 강의와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제가 상표법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소개를 드리기는 하지만 저희 1차 시험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법과목들이 있고 이 법과목들의 공부 방법에도 또 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저의 경우에는요, 이제 56회 변리사 시험을 합격했어요. 그래서 5년째 이제 상표법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이슬기 변리사라고 하고요. 네, 현재 이제 저희 학원에서 상표법 전임 강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1차 공부 관련해서 당연히 질문들이 많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질문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해당 메일로 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표법 공부 방법과 강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에 앞서서 우리 1차 시험과 2차 시험, 변리사라는 그 시험에 최종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 시험 같은 경우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필기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차 시험의 경우에는 주관식 논술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차 시험은 오지선다 안에서 정답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잘 골라내느냐에 따라서 학풀이 갈리게 되고요.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논술 시험으로서 이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얼마나 내가 논리적으로 글쓰기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풀이 갈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 올해 이제 초에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중간에 하반기에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올해 초에 시작을 하시는 만큼 사실 여기는 일단은 지금은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당연히 1차 시험에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1차 시험에 집중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 1차 시험의 과목이 사실 표면적으로는 3과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산권법이라는 과목, 민법개론, 그리고 자원과학개론 이렇게 3과목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안에 실질적으로는요, 산업재산권법이라는 이 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법의 종류가 특허법, 실용신앙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해서 총 4개의 법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민법개론은 사실 민법개론 한 과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대학 어떻게 보면은 법과 대학교에서 배울 때 이 민법이라는 과목을 물론 일부 시간 동안을 할애해서 배우기는 하지만 거의 2년 동안 배워야 되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민법 총칙 한 학기, 물권법 한 학기, 채권 총칙 한 학기, 채권 가칙 한 학기 이렇게 총 4학기에 걸쳐서 배우는 내용이므로 굉장히 많은 양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연과학 개론이라는
과목으로 또 표면적으로는 한 과목이지만 실질적으로는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가 이렇게 과목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3과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9개의 과목을 우리가 공부하고 시험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사실 1차 시험에서의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1차 시험 이 시험 기간 동안에 공부해야 될 양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실 수 있고, 따라서 이 많은 양을 얼마나 잘 컨트롤하면서 공부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많은 양의 과목을 잘 관리하고 시험 날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휘발되지 않도록 계속 가지고 갔다가 시험장에서 딱 OX를 이렇게 빠르게 판별해서 정답을 고르고 합격하는 게 1차 시험에서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차 시험에서 이제 제가 생각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1차 시험 날까지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요. 많은 과목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과목과 이 각 과목별 안에 또 많은 양이 있습니다. 이 많은 양들을 잘 컨트롤하는 능력을 지금부터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이렇게 매번 수업 회차마다 조금의 양을 배워 나가실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강의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쌓아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실 텐데, 중단에는 결국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그 9개의 과목이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양을 어떻게 잘 컨트롤해서 내 머릿속에서 휘발되지 않도록 복습을 잘하고 계속 가져가는 게 1차 시험에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암기할 양도 많고요. 따라서 최대한 암기할 양이 많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이해함으로써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이해하면서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과목의 내용을 각각 학습하면서 학습된 내용이 휘발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반복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게 1차 시험에서의 어떻게 보면 일단 가장 큰 중요점이겠죠. 네. 그래서 가장 큰 중요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반복 학습을 하실 때 아무래도 스스로 이런 반복 스케줄이나 복습 스케줄을 짜기 어렵기 때문에 중학반에서는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강의를 제공해드리고, 또 어떤 부분들은 나중에 되면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복습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다시 찾아서 이해하시면서 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받으실 수 있도록 좀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많은 과목들이 체계적으로 잘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라고 했거든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보고 즉각적으로 OX를 잘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따라서 각 내용들을 공부하실 때 특히나 이제 사실 자연과학 개론 같은 경우는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문제를 보고 즉각적으로 풀이 방법을 꺼내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법조문이나 법조문 안에 관련되어 있는 판례 그리고 심사 기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단순히 숙지하는 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잘 숙지한 상태에서 이 문제로 내는 이 함정 포인트를 체크해서 OX를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시험 날까지 키워나가셔야 되는 능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능력에 더해서 또 사실 여러분들이 이 많은 과목에 정리를 함에 있어서 법리를 잘 이해해서 사례를 적용해야 되고요. 결과를 판단하는 능력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단순히 OX를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는 문장형 문제들도 출제가 되지만요. 당연히 실제 사례를 적용한 사례형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갑이 어땠고 을이 어땠고 이런 사례형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암기한 내용만으로 OX를 판단하기 조금 어려워요. 실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이런 사례형 문제를 풀이하실 때 어려움 없이 정답을 골라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리를 잘 이해해서 이 상표법 전반의 이해, 이 상표법뿐만 아니라 특허, 디자인, 민법도 마찬가지로 이 법 전반의 이해와 함께 관련 판례들을 구체적으로 잘 이해해서 사례형 문제 풀이도 하셔야 어떻게 보면 고득점으로 또 1차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자, 이렇게 능력을 열심히 잘 키워놨는데 시험장에서 긴장해서 실수하면 이것 또한 당연히 말짱 도루묵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긴장 상태에서도 실수 없이 문제 풀이하는 능력을 키워나가셔야 되겠고요. 따라서 실전 연습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반적인 내용을 더 통틀어서 정리를 해보면
이 많은 과목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본 강의를 통해서 쭉 숙지를 하시면서 이 전체 내용들이 머릿속에 잘 휘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컨트롤 해가면서 복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때 이 복습을 하면서 그냥 내용만 잘 알고 있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을 잘 아는 것과 함께 이 문제로 만드는 이 문제 포인트, 함정 포인트들을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골라낼 때 이때도 당연히 실수 없이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시험 전날까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능력을 이렇게 키워나가기 위해서요, 전체적으로 이 필요한 이 흐름을 생각해보면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연히 여러분들 아직 어떤 이제 제시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1차 시험을 접근하신다는 입장에서는 해당 내용들, 민법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상표법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념을 일단 이해하고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이 많은 내용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휘발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도록 개념을 계속 다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개념을 다지는 중에 당연히 우리 시험은 결국에는 오지선다에서 정답을 골라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함께 병행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문제풀이를 같이 병행하면서 개념을 다져나가면서 어때요? 계속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내용도 복습하시면서 문제도 지속적으로 잘 풀이를 해주셔야 결국에는 시험장에 갔을 때 완성된 상태에 있을 수 있고요. 이때에도 이런 문제풀이하고 개념 다지기를 어떻게 실전 연습을 통해서 긴장한 상태에서도 내가 시간 내에 문제를 잘 푸는가에 대한 연습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결국엔 여러분들이 1차 합격에 이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종합반에서는요, 이 흐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각각 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 단계에서 뭔가 이런 단계를 이뤄나가실 때 조금 더 여러분들 이끌어드릴 수 있도록 좀 강의들을 맞춰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좀 더 접근해서 들어가면요. 그럼 도대체 이 개념 완성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느냐, 그리고 이 개념을 익혀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뭐에 초점을 두어야 하느냐, 마지막 문제풀이 할 때에는 어떤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느냐를 좀 소개를 드리면요. 사실 지금 이 내용이 아직 공부를 시작하지 않으신 입장에서는 한 번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내가 이런 흐름으로 이런 부분을 좀 기억해서 공부해야 되겠구나 정도의 좀 감을 가져가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우리 개념 완성 단계에서는 이제 제가 가르치는 과목인 이 상표법 과목으로 들어와서는요, 당연히 이 상표법 전반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표법 안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조문과 판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법조문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법조문에 대한 내용 당연히 이해하고 암기하고 숙지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법조문과 관련해서 특히나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요, 이 법조문 하나하나와 관련되어 있는 판례들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과는 좀 다르게 실체법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특정 사안마다 어떻게 보면 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판례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례들에 대한 내용의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표법의 조문의 이해, 그리고 판례의 이해, 자, 이 내용들을 일단 개념 완성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뤄나가셔야 되겠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 조문과 판례 내용 굉장히 많거든요. 이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잘 정리해서 머릿속에 딱 넣으려면 어때요? 그 조문의 내용이 어딘지, 그 조문과 관련된 판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숙지하셔야 잘 머릿속에 정리해서 넣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조문과 판례들의 내용들을 잘 주소를 연결해서 기억을 해서 이 서랍장을 짜놓고 서랍장에 주소를 잘 설정해 놓은 다음에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넣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주소를 보고 그 서랍장에서 내용을 꺼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이하실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취지에서 이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논점들의 주소 확인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요, 그 안에서 이 개념들에 대해서 출제 포인트를 중심으로 개념을 계속 다져나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개념을 딱 전반적으로 첫 상표본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출제 포인트를 기준으로 암기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 암기에 들어간다는 게 결국에는 이 출제 포인트를 중심으로 개념을 익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처음 공부할 때는 이 조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이 조문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신경 쓰면서 여러분들이 회독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문 내에 뭔가 주체나 객체, 시기 등의 이 상세 내용들을 여러분들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한 판례라고 한다면 이 판례의 OX를 판단하는 것과 함께 이 판례의 법리와 취지들을 여러분들 같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특히나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법조문의 적용의 문제도 있고요, 판례를 기반으로 사례로 변형해서 출제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례형 문제를 풀이함에 있어서 이런 판례와 조문의 이해가 확실히 필요하다, 다져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배운 개념들을 이제 회독을 늘려가면서, 회독이라는 것은 그 책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읽는 그 과정을 늘려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논점들을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 이해 없이 그냥 문자 자체, 글자 자체를 암기하려고 하면 암기가 잘 안 되거든요. 물론 암기에 정말 능해서 그냥 문제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풀이하시고 이해 없이 암기만 해서 합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암기 능력이 정말 완전 상위 탑티어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이해는 기본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면서 익혀가면서 암기를 함께 더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때 이 암기를 하면서도 당연히 문제풀이를 통해서 함정에 빠져보면서 문제화되는 포인트를 암기를 해주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도로 따지면 상표 같은 경우에는 조문이 당연히 1순위, 조문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판례, 심사기준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더해가시면 되겠고, 학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지금 1차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15년에 한 번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15년에 한 번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만한 학설들을 다 암기할 수는 없겠죠.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 조문 판례 심사기준 정도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문제화되는 포인트를 문제풀이를 해보면서 함정에 빠져보면서 더 암기를 더 해나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실 때요, 사실 1차 시험에서 어느 과목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부분은 바로 이 기출 지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풀이를 하실 때 이 기출 지문은 완벽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죠. 완벽하게 대비하고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 지문이 나왔는데 틀린다라고 하면 사실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기출 지문을 완벽하게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게 이제 실전 연습 과정,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실전 연습을 하실 때 제가 추천드리는 건 진도별 그리고 전범위 문제풀이를 동시에 같이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진도별로 풀이를 하면서 전범위 문제도 다뤄야 되느냐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앞서서 첫 장에서 말씀드린 게 뭐였죠? 많은 양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요, 우리 옛날에 이제 수학 공부할 때 생각해보면 정수 체크할 때 집합만 이렇게 집합을 본다라고 하면 마지막 뒷단원에 가서는 앞에 내용이 어때요? 가물가물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컨트롤하는 능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요, 진도별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하시면서 중간에는 연습 어느 정도 실력이 오르고 나면 전범위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왜? 앞에 사실 진도별로 그냥 문제 계속 풀다 보면 뒷단원 가면 앞에 할 것도 까먹고 앞에 가면 또 뒤를 까먹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처음 함정에 빠져보고 문제풀이를 하실 때는 진도별로 문제풀이를 해 나가시되, 나중에 실전 연습, 그래서 최종 마무리 실전 연습을 하실 때는 진도별과 전범위를 함께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1차 시험 합격의 팁으로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져간다라는 표현을 좀 말씀드리거든요. 진도별로 이렇게 쭉 문제풀이를 하면서 전 범위를 계속 다뤄줘야 된다. 그래야 머릿속에서 휘발이 되지 않고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문제풀이 수업을 하면서 진도별과 전 범위를 이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전범위 문제풀이하는 거 부담스러워 하세요. 당연히 어렵고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그걸 잘 극복을 해야 결국에 시험장에서 전범위로 시험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극복을 해야 여러분들 시험 합격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종합반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그 공부 방법 1년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각 과목별로 다 이뤄나가실 수 있게 기본 강의, 문제풀이 강의, 최종 정리 강의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고 특히나 만약에 제시를 하시는 경우다라고 하면 아예 처음으로 접근해서 이 과목을 듣는 분들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 강의 대신에 이제 중급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빠르게 이제 정리를 하실 수 있게 좀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뭐 공부하시는 순서를 보면 당연히 처음으로 이제 진입하셨다라고 하면 가장 양이 많은 민법을 제일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허법 강의를 수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상표랑 디자인을 공부를 하실 때 뭐 상표 다음에 디자인을 하셔도 되고 디자인 다음에 상표를 하셔도 되고 이 부분은 좀 순서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도요, 뭐 물화생지 이렇게 나와 있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가장 부족한 과목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기본 개념 확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자신 있는 과목을 이렇게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과공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굉장히 과목이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이제 기본 강의는 순서대로 들어나가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이 내용들이 휘발되지 않도록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이제 기본 강의, 기본 개념 이해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고 이때 저의 기본 강의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상표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조문과 판례의 내용을 자세히 좀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이때 제 교재 같은 경우는 뒤에서 이제 교재를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언제 어느 부분이 기출이 되었는지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의 장점은 사실 처음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공부하실 때는 당연히 전부 다 이렇게 숙지를 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구나,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과 암기가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실 수 있도록 기출 포인트를 체크를 해드렸고 따라서 이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중요 논점들에서 쭉 이해를 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의 내용의 이해 그리고 기출 포인트의 확인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기본 강의 하고 있는데요.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기본 강의에서도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냥 단순히 쭉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기본 단계이긴 하지만 내가 배운 내용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맛보기로 보실 수 있도록 쪽지 시험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내용을 공부하고 그 내용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까지 연습 문제까지 좀 같이 보실 수 있다. 네, 그리고 진행을 하면서 특히나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판례의 중요성이 아까 높다라고 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판례 그 사실관계 자체가 그냥 판례의 판결 요지로 녹여 나오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판례가 실상 법리의 해석과 취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같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급 강의에서는 이 상표법 전체 내용을 좀 다회독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개념 다질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때 기본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을 조금 더 컴팩트하게 한 번 더 상표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같이 정리를 하면서 이때는 이미 여러분들이 내용을 한번 공부하신 이유기 때문에 기출 지문과 중요 지문들을 중심으로 조금 회독을 올려나가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또 중요 판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한, 사실관계 이해가 좀 더 필요한 그런 판례의 경우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면서 어떠한 사례형 문제가 나왔을 때에도 또는 법리 자체를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막힘없이 정답을 고르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강의에서 사용하는 좀 교재의 샘플을 좀 여기 넣어왔는데요. 네, 이제 작년까지는 와이드 상표법이라는 이름으로 나왔고 올해 상표
상표법 공방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공방 시리즈에 맞춰서 같이 좀 출간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이 교재 안의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게 이 내용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논절 주소 설정을 잘 해야 되고 빠르게 회독해서 머릿속에 다 컨트롤 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빠른 회독을 돕기 위해서 이 각각 내용의 이런 주소 설정을 이렇게 제가 앞에 다 해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처음 공부를 할 때에는 이 뒤에 내용들 다 읽어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처음 이해하실 때는 전체 내용을 다 보셔야 하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회독이 될 때에는 이 목차만 보고 이 내용이구나라고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차만 보고 이 내용이구나, 그러면 O였지 X였지 바로바로 판단하시면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각 내용별로 주소 설정과 체크를 해두었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회독 기간에 단축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빠르게 회독을 하실 수 있도록 이 내용을 목차와 구조화를 딱 해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이렇게 출제된 부분에 대해서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보시면 여기 뭐 한 5번 출제가 됐거든요. 이 내용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중요한 내용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공부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여기다 이제 두 문자를 좀 같이 넣어놨어요. 사실 이 두 문자는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공부하실 때는 뭐 암기의 대상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이제 2차 시험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문구를 암기해서 답안지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암기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인트로 두 문자를 좀 같이 표시를 해놨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부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 판례 문구를 조금 암기하면서 읽어볼까?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도움이 되지만 지금 여러분들 일단 OX를 잘 빠르게 판단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시고 좀 이제 이런 두 문자로 얘네들을 압축해서 표현할 수도 있구나 정도를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이제 상표법을 공부하시고 처음으로 접근한다는 취지 아래에서 전반적인 내용, 그 숲을 보기 위해서 이런 도식화 자료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교재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이런 그림으로 설명된 내용들을 보시면 조금 더 빨리 내용을 이해하시고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도식화 자료도 함께 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보충 자료로서 이렇게 판례 자료를 좀 나눠드리고 있어요. 이 판례 자료는 사실 특히나 상표에서만 상표에서 이렇게 나눠드리기 좀 적절한 자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상표라는 과목 자체가 여러분들이 사실관계를 판단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어렵지 않은 사실관계들이 녹여진 채로 판결 요지들, 그 판례 내용들이, 법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체적인 이 실제 판례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결과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판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때 판례 자료도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이 많은 글을 계속 반복적으로 회독하시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처음 이해를 돕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에 좀 빠르게, 나중에 이제 빠르게 읽으실 수 있도록 이 밑단에 그 판례 이름을 붙여놓고 여기에 이렇게 관련된 사실관계들을 정리한 도식화 내용들이 있고요. 그 안에 이 해시태그를 통해서 이 판례가 무슨 내용인지를 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 해시태그가 어떻게 보면 그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들이 좀 나열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판례의 주소와 이 핵심 키워드들을 제가 해시태그로 표시를 해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판례를 공부하시고 이해하실 때는 내용을 좀 읽어보셔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 해시태그 내용들을 통해서 좀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 이때 점선도 두 종류로 좀 구분을 해두었습니다. 자료 안에서. 그래서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 기출 OX에 나올 수 있는 법리 부분이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 판례와 관련한 이제 읽어봐야 되는 사실관계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리를 기준으로 이러한 결론이 나올 수 있게 사실관계가 적용됐구나 정도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본 강의 때 해당 두 자료로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배우고 다지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문제풀이를 통해서 계속 실전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기본 이론을 계속해서 복습하시면서 포인트 뭐다? 이 이론이 적용되는 포인트, 즉 문제 포인트를 체크하실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때 진도별 OX 문제풀이를 통해서 함정 포인트를 체크하고 전범위 시험을 통해서 이 실전 감각을 계속해서 익혀나가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에서요, 제가 특히나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시험 형식으로, 모의고사 형식으로 진도별 문제와 전범위 문제를 가지고 같이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어때요? 실전 감각을 완벽히 익히면서 여러분들이 진도별로 내용 체크에 더해서 전범위 내용을 함께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결국에는 시험장에서 시험을 잘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험 보는 환경과 유사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정답을 골라내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좀 강의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보실 수 있게 하고 OMR 카드도 직접 체크를 하시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통계표까지 나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좀 고통스럽지만 매주 시험 보는 기분으로 내용을 정리하시면서 연습을 하실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상표법 공방 연습도 마찬가지로 강의 시즌에 맞춰서 또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방 연습 보시면요. 일단은 그 공방 연습 교재 자체는 진도별로 이렇게 기출 지문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사례형 문제들도 추가적으로 제작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에서는 이 내용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진도별 그리고 전범위 모의고사를 보는 형태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 이 교재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연습하시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시험 직전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풀이하시면서 내용 숙지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랑 수업 시간에는 이 문제들을 풀이하면서 어때 시험 형식으로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본다는 거죠. 연습해보고 각 문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때 그냥 정답 OX만 풀이하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개념 내용까지 같이 정리해 나가면서 강의가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 마무리 강의에서는요, 최종 정리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때는 결국 포인트는 이거예요. 시험 전날 1회독을 위해서 꾸준히 단검 및 반복 회독을 한다라는 포인트입니다. 저희 워낙 시험 보는 과목이 많고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휘발되는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 내가 이 전체 내용을 한번 훑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사실 하루 만에 힘들다면 그 시험 직전에 한 3일 동안 내가 이 전체 내용을 다 훑어볼 수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거나 하나의 교재를 무한 반복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 이제 상표법 공방 교재를 가지고 연습하셨다면 이것과 연결된 압축 자료인 최종 정리용 교재를 좀 배부해서 그 교재로 쭉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한 50페이지 정도로 좀 압축이 되더라고요. 그 50페이지 정도의 압축된 자료를 통해서 하루 동안에 저랑 쭉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 내용을 1회독을 하실 수 있도록 진행되는 강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시는 거 전혀 아니고요. 이미 공부했던 내용을 맞아 이런 거 있었지 이런 거 있었지 이런 거 있었지 이런 거 있었지 하고 쭉 회독을 같이 해나가는 강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기출 지문은 한 번 더 체크해서 완벽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고 미기출 중요 내용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체크하되 최신 개정법, 최신 판례 같은 경우는 특 A급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같이 점검을 하면서 진행하는 강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교재 자체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최신 개정법과 최신 판례 내용을 이렇게 따로 OX 지문으로 여러분들 대비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안의 내용 자체도 저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조문과 이 세부 내용 같은 경우도 앞서서 제가 이제 목차를 잘 달아놨다고 했잖아요. 그 목차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회독하실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전반적인 저의 공부 이제 스케줄과 관련한 내용과 이 상표법 강의에서 진행되는 내용들, 교재들은 어떤 것들이 활용되는지 좀 소개를 드려봤고요. 제가 오늘 오후에 또 바로 수업이 있어서 같이 상담을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에게 좀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김현 대리님께 좀 요청을 해서 저한테 전달 주시면 제가 뭐 메일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전화로 상담 받을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뭔가 이런 궁금증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조금 촉박한 터라 좀 말을 빠르게 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법법 강의하고 있는 이중건 변리사라고 합니다. 벌써 1시간이나 지났어요. 그죠? 오래됐는데 일단 더운데 여기 오셔가지고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뒤에서 이제 기다리면서 이렇게 저도 좀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1차 시즌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게 7월 달에 2차 시험이 있어요. 이제 바로 다음 달, 한 3주 남았거든요. 그 학생들이랑 지금 지난주까지 같이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느껴지는 그 검은 그 느낌이 오거든요. 이제 시험 한 달 남은 상황에서 또 2차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최소 1년 이상, 2, 3년 이상은 하신 분들이라서 여기 계신 분들이랑은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일단 옷차림도 되게 다르시고 또 분위기나 좀 되게 흑화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뒤에서 보니까 다들 좀 샤방하게 오늘 좀 기분 좋게 오신 것 같아서 1차가 다시 시작하는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서 특허랑 상표 이야기는 좀 많이 드린 것 같아서 디자인법법은 좀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게 항상 공부 순서도 그렇고 특허 먼저 좀 공부하시고, 그리고 상표 공부하시고, 그리고 디자인 공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허 공부하실 때 막 되게 새롭고 이건 뭐지 막 이러고 계시다가 상표도 공부하시면서 이제 디자인 오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맛을 좀 본 상태에서 오시기 때문에 좀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는데, 설명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디자인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저는 거기서 좀 추가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변리사라는 키워드를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또 제가 또 샤방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되게 등 떠밀려서 오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뭐 하기 싫어 죽겠는데 이거 누가 하라 그래가지고 오신 게 아니고 다들 관심 있으셔가지고 어떤 시험인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알아보고자 오신 거라서 또 자기 의지대로 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의지가 저는 이 공부를 한 2, 3년은 하실 건데 그 기간을 끌어가는데 되게 큰 동력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직업인지, 이거 하면 뭐가 좋은지, 뭐 워라밸이나 연봉이나 복지나 이런 거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고 계신 상태에서 또 알아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좀 끝까지 완주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슬럼프에 중간에 빠지시고 중간에 좀 포기를 하시고 하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그 좀 믿음이나 그런 강한 의지가 없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해서 뭐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시작하시기 전에 좀 요즘 유튜브도 많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정보를 좀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리사 합격하시려면은 이제 변리사 시험을 이제 준비하셔야 되고, 그 시험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2차 나뉘고 보통 저희가 3,000명 정도 1차 시험에 응시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600명 뽑는 거니까 한 5대1 정도밖에 경쟁률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다 한창 공부 좀 잘 하시는 분들만 여기 오셨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정말 어려운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600명이랑 또 1차 시험 합격하면 2차 시험 2번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600명 합쳐서 한 1,200명이 응시를 하고 그 중에 한 200명이 최종 합격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3,000명 중에서 이제 200명까지 저희는 가야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앞에서 이슬기 변리사님이 말씀해 주셨죠. 1차 과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를 더 세분화하면은 이렇게 9과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중에서 산재법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산재법 같은 경우도 문항수가 특허는 20개, 상표는 10개, 디자인은 10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량도 특허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교재도 특허가 가장 두껍고, 그리고 상표는 10문제, 10문제 비중은 비슷하지만 실제 공부하셔야 되는 그 양으로 따지면 상표가 더 많아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저희 에너지를 요 산재법에 쓸 때 특허를 한 절반 정도 에너지를 쓰시고, 특허에서 여러 가지 법 구조나 뭐 판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지시면은 그 다음에 50% 중에 한 30%는 상표법, 나머지 한 20%는 이제 디자인법법에 쓰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앞에 특허 상표를 좀 공부하고 나시면은 디자인법법은 되게 수업에 오실 때도 좀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고, 내용 자체도 요 특허 상표에 비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는 과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부 순서도 특허 먼저 공부하시고 뭐 상표 먼저 하시고 디자인 하시거나, 아니면 특허 먼저 하시고 디자인 하시고 상표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자인법법도 저도 마찬가지로 한 15개년 정도 모든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디자인법이라는 게
그 법조문이거든요. 법조문. 저희 법제처 홈페이지 가면은 law.go.kr이라는 홈페이지 가면은 뭐 민법도 있고 여러 가지 조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디자인보법이라는 법 조문에서 절반 이상이 지금 기출이 되고 있죠. 그리고 앞에서 뭐 심사 기준 얘기도 좀 잠깐 나왔는데 그 부분도 20%, 또 판례도 한 13%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은 이렇다. 법조문이 중요하구나. 대충 느낌이 오실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디자인법법을 구성하는 1번 목차부터 마지막 목차까지 이렇게 수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자주 기출이 되는 파트는 따로 있어요.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여기 자주 기출이 안 되는 파트들은 특허랑 중복이 되는 부분이에요. 특허가 산재법의 모태법이기 때문에 특허에 있는 기본적인 골격을 디자인법이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허를 정확하게 잘 공부하시면은 디보 공부하시기가 엄청 수월해지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 나머지 디자인법법 특유한 파트만 공부하시면 돼서 특허 공부 열심히 해놓으시면은 디자인법법은 쉽게 갈 수 있다. 또 달리 말하면 디자인법법은 특허에서 공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디자인법법의 특유한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등록요건 파트에서 22% 나왔구나, 뭐 특유 디자인에서 20%가 나왔구나, 이런 숫자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에서 봤듯이 잘 나오는 파트가 따로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법조문이 중요하구나, 심사 기준이 중요하구나, 또 어떤 파트가 특히 중요하구나 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앞에서 남솔리 변리사도 강약 조절, 효율성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디보도 마찬가지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효율적으로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어디서 기출이 많이 되고 어디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제가 이거 아무리 뭐 말씀을 드려도 이거 뽑아놓고 옆에서 막 보면서 공부하시진 않을 거잖아요. 저희는 두꺼운 교재를 막 공부를 하실 건데 그 중에서 어디가 기출이 되었는지를 계속 판단이 가능하다면 어디 파트가 중요하구나, 여기 파트 위주로 봐야 되겠구나 라는 게 금방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기출을 많이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또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앞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랑 중복이 되는데, 뭐 처음에는 당연히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이해가 되었으면은 암기하셔야 되고 연습하시고 정리해서 시험장에 가시면 됩니다. 근데 암기 먼저 하고 연습을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연습을 먼저 하고 암기를 하시고 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마지막에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가끔씩 뭐 문제풀이가 이 연습의 대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 때 나 아직 잘 이해가 안 되고 아직 암기가 잘 안 됐으니까 문제 나중에 풀어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은 좀 효율적이지 못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물론 그렇게 차곡차곡 내실을 다지면서 문제 풀고 가도 되지만, 그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이해가 되고 대략적으로 암기가 되었으면은 바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겁니다. 이 문제에는 이제 기출문제가 주를 이루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어보시고 또 다시 암기하고 다시 이해하고 또 기출문제 풀어보고 다시 암기하고 이해하고, 이거를 계속 남은 시험 기간까지 계속 반복을 하시면 이제 그때 가서는 다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각각의 단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강의가 이런 기본 강의, 중급 강의, 뭐 객관식 강의, 또 최종 정리 강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종합반 커리큘럼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지금 설명회도 들으시고 되게 적극적으로 공부 방법을 찾아가고 계시는데 이거 몇 번 설명회 들었다고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라고 확신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또 하시다 보면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거 볼까 저거 볼까 계속 고민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1차 시험 공부할 때 처음에 1차 시험을 떨어졌던 이유가 저는 혼자 공부했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뭐 주변에 뭐 학교 고시반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은 뭐 정보 공유도 자유롭고 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지만, 저는 혼자 공부했기 때문에 그냥 뭐 대량 강사님들 해주시는 말씀 듣고 몇 번 보면 되겠지, 몇 회독하면 합격하겠지, 이런 좀 마인드로 공부를 해서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뭘 봐야 될지를 잘 몰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시험에 처음에는 떨어졌었는데, 차라리 이제 좀 그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면은 그냥 종합반 들어가서 하라는 대로 하고 보라는 거 보고 또 멘토링 받으면서 하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나중에는 들더라고요. 실제 2차 시험은 저는 종합반을 수강을 해가지고 좀 쉽게 커리큘럼 따라서 지나갔고요. 그래서 내가 공부 방법을 어떻게 세우는지 모르겠거나 뭐
그러겠다 싶으면은 뭐 저는 종합반을 듣는 것도 되게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중에서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팁들을 많이 알아서 나한테 필요한 강의만 쏙쏙 뽑아 들면은 뭐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좀 더 절약이 되긴 하겠죠. 그러니까 만약 그런 게 좀 막연하시면 뭐 1년을 더 허비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른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강의는 디자인법은 이제 7월에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요. 다음 주에 기본 강의 시작하고, 그리고 중급 강의 10월, 객관식 강의는 11월, 시험 전에는 1월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디자인법은 교재가 2개예요. 딱 이 디자인법 공방이라는 교재랑 공방 연습이라는 교재 2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디자인법이 1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쉽다고 했잖아요. 디자인법은 내용이 되게 쉽기 때문에 이거 10개 중에 10개 못 맞추면 되게 아쉬운 상황이에요. 혹시 1개 틀리면은 그래도 뭐 괜찮지 이 정도인데, 한 2개 이상 틀리면은 좀 이 산채법 시험 못 봤다, 뭐 7개까지 가면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디자인법은 쉽고 양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한 10개를 다 맞출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 2가지 교재만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재에 대해서는 앞에서 뭐 특허법 공방, 뭐 특허법 공방 연습이랑 비슷합니다. 디자인법 공방도 여기 법조문이 있죠. 제가 앞에서 법조문이 지금 68% 비율로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단원과 관련된 법조문을 먼저 익히시는 게 중요해서 제일 위에다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 법조문과 관련된 심사기준, 판례 이렇게 다 실어놨죠. 이게 다 기출에 나오는 거라서 법조문 보시고 심사기준 보시고 판례 보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방을 통해서는 이해를 해 나가는 거죠. 이해를 해 나가시고 여러 가지 심사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공방 연습 같은 경우는 올해 바뀌었어요. 올해 이게 작년에 제가 책이 올인원 서브 노트라는 거랑 공방 연습이라는 책이 2권이 있었는데, 디자인법 양도 안 많고 난이도도 어렵지 않은데 굳이 교재를 2개를 만들 필요가 없겠다 해서 각 교재에 좀 좋은 점만 모아가지고 이번 올해부터 연습이라는 교재로 새롭게 하나를 합쳐놨거든요. 그래서 구성이 좀 좋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 이 교재를 보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하시는 분들, 뭐 이 교재 보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요거 2개를 합쳐가지고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재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특허법 공방이랑 비슷하게 법조문이 있으면은 이 법조문이 얼마나 중요하고 언제 기출이 되었는지를 적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 35조 관련 디자인은 뭐 거의 매년 기출이 되다시피 하고 있죠. 그래서 법조문에서 기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랑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밑줄을 쳐놨기 때문에 이 법조문을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이 법조문과 관련해서 저희가 봐야 되는 이론들이 있죠. 이론들을 이렇게 도해 형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앞에서 봤듯이 기본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해를 돕기 위한 거라서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잘 안 읽혀요.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 이론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줄글로 목차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이론서를 공부를 하시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만 암기를 해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 암기를 하시는 부분은 이제 이런 공방 연습 교재를 통해서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관련 디자인이라는 이 파트가 굉장히 디자인법에서는 제일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이 파트에 대해서 표로 정리하면은 되게 깔끔하게 떨어져요. 이 정도 내용만 보면은 이 파트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있는 정도라서 표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어요. 주체적, 객체적, 시기적 요건은 뭐고 각각 주의해야 되는 요건들은 뭐다. 그리고 얘네들이 다 기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도해를 통해서 쭉 이론을 공부하시고, 이 공부한 내용 가지고 여기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관련 있는 논점들끼리는 묶어가지고 한 문제로 만들어 놓고, 기출된 거는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언제 몇 번 문제로 기출이 되었다. 그리고 해설도 달아놨어요. 그리고 창작 문제도 좀 많이 실어놨습니다. 여기 기출 표시가 안 돼 있는 것들은 아직 기출이 안 되었지만 최근에 개정이 되어서 혹은 최신 판례 같은 부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그 지문들은 따로 이렇게 창작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창작 문제도 풀어보시고 기출 문제도 풀어보시면서 앞에 배웠던 이런 이론을 다시 복습하시면 완벽하게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공방이라는 교재 가지고 이론적으로 내용이 좀 잘 학습이 되셨으면 공방 연습이라는 교재만 회독을 하셔도 디보 준비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보입니다. 조문이랑 이론이랑 문제랑 다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워크북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공방 연습 맨 뒷부분으로 가시면은 이제 공방 연습 워크북이라는 게 있어서 앞에 있던 부분에서 그 해설을 다 뺀 거, 해설이랑 정답을 다 빼고 문제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법조문에서는 출제가 자주 되는 법조문에 대해서 출제가 자주 되는 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고 이 구멍 채워보시고 또 이런 각각 지문들 O, X 표시하면서 문제 풀어보시라고 워크북도 따로 뒤에 만들어 놨으니 공부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이런 커리큘럼을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뭔가 개념적이고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실제 내가 디자인법법을 공부하면은 어떤 순서로 어떻게 따라가면 좋을까를 한번 예시를 들어본 건데 지금 당장 7월에 기본 강의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7월에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면 공방이라는 교재로 수업을 들으실 건데 그때는 이 공방이라는 교재에 1회 동안 하시는 걸로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기본 이론 들으시면서 기본서 보시면서 이론 한번 보고 다음날 가서 복습하고 다시 수업 듣고 다시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한 달 동안 1회 독한다라는 것만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 달에는 강의가 전혀 없잖아요. 그때는 공방 앞에서 봤던 거 복습을 하시되 서브로 공방 연습에 있는 기출문제만 풀어보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기출문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이 공방에 있는 이론 중에서 어디 부분에서 많이 기출이 되고 있구나, 어디가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이 과정을 통해서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한 8월에서 9월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7월은 진도에 맞춰서 공방 1회독하고 전체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8, 9월은 공방 연습에 수록된 기출문제를 위주로 풀어보시고 공방 복습을 한다. 네, 그래서 기출문제 푼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뭐 중급 강의는 뭐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플러스 알파인데 다시 한번 공방 1회독을 하시면서 기출문제를 풀어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수강하는 목적은 뭐 혼자 보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르게 진도가 뺄 수가 있고 그리고 한 번 들었지만 또 다시 설명을 들으면은 좀 다르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 번 더 강의를 통해서 복습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 12월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주 교재가 공방 연습이 됩니다. 그래서 공방 연습을 통해서 기출문제만이 아니라 창작 문제까지 골고루 학습을 하신다 라시고 보고 1월, 2월에는 최종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최종 정리에 사용하실 교재는 이제 공방으로 할지 공방 연습으로 할지는 이제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본인한테 잘 맞는 교재를 선택하셔가지고 그 교재만 계속 반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교재는 서브로 한 번씩 주기적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은 디보 10개 맞추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 이거는 비단 특허 디자인만이 아니라 뭐 특허 상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특허 상표도 기본 강의 수강하시고 기출문제 푸시면서 이론 복습하시고 그리고 뭐 중급 강의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기출문제랑 창작문제 복습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회독해서 마무리한다. 이런 커리큘럼으로 가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또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온라인으로도 요 설명회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 뭐 몇 가지 적었는데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제가 강의 시작할 때도 1차 시험을 제가 떨어졌던 이유가 혼자서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좀 무식하게 엉덩이 싸움에만 좀 집중해가지고 공부했던 게 페인이었던 것 같아요. 좀 이런 설명회도 좀 자주 오시고 아니면 강의를 좀 많이 들으시면서 강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대로 교재나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 계속 따라가시면은 남들보다는 좀 빠르게 붙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더 질문 있으시면 이따가 상담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자연과학에서 물리를 강의하는 엄기범이라 합니다. 제가 이것저것 강의를 많이 해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여러분들 느낄 거예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실제 시험을 가보면 물리가 10문제가 나오는데 10문제를 다 풀었는데 불구하고 2개밖에 못 맞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연출되거든요, 실제. 사실 잘 찍어도 2개를 맞을 텐데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결과가 2개밖에 안 되는데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 그냥 전체 내용을 전체 다 쭉 본다고 다 문제를 만드는 거 아니니까 뭔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연과학 과목만 하더라도 4개가 되고 그 중에 다들 양이 많은데 물리가 꽤 양이 많아요. 그리고 10문제밖에 안 되고 그런 거를 막 한 과목밖에 안 되는 그거를 전략적으로 막 열심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 표를 좀 보여드릴 이유는 이게 지금까지 기출된 현황표 같은 건데 나름 저희는 찍어서 하자. 내가 맞출 거를 미리 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다 보면 나하고 맞는 파트가 생깁니다. 여기는 괜찮네. 근데 나하고 맞는 파트인데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된대요. 기출도 많고. 그런 데는 정말 확실하게 공부해보고.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뭐 교류 같은 거 있습니다. 이 전자기 파트에. 아무래도 공부가 안 되는 파트는 아예 버리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전체를 한번 쭉 훑겠지만 이거 현황표를 보면 여기가 좀 작은 중단은 좀 됩니다. 그래서 운동부터 여기 19번에 뭐 원자, 모형까지 있는데 전체 물리를 한 19개 단어로 나눠본 거예요. 그리고 연도로 표시했는데 2001부터 올해 2월까지 24까지 전체 240개가 여기 찍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이 중에 출제가 되는 부분은 계속 나오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잘 나오지 않는 파트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색깔로 표기된 부분이 전체 15개 이상이 되는 부분만 제가 골라놨는데 이렇게요. 이거 다 합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니까 일단 처음부터 이 단원에 대한 내용만 열심히 하자는 게 아니고 공부를 처음 해야 돼요. 쭉 하다 보면 나하고 맞는 파트가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파트인데 시험도 많이 나온대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정말 미친 듯이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모든 뭐 변리사든 아니면 공무원이든 어떤 물리 교재에 있던 어떤 문제든 요 해당되는 나눠야 되는 문제는 다 구해다가 풀다 보면 거기를 틀릴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고 그러면 뭐랄까 이게 그 느낌이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약간 그런 게 필요합니다. 나는 처음 시작했으니까 난 3개만 맞출래. 이렇게. 10개 중에 3개를 맞추려면 전체 중에 여기만 열심히 해볼래. 이렇게. 진짜 거기만 열심히 해요. 나머지 그냥 버리는 좀 그렇고 정리만 좀 해놓고 열심히 하지 않는 거죠. 시간을 투자해서. 그리고 다음에 또 강의가 진행되고 한 번 더 반복할 때는 또 거기다 2개 얹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3개가에다가 이제 나머지 단원 중에 여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그 2개 열심히 해보고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회독을 늘리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내가 조금 점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한 개씩 늘려보는 거. 그렇게 해서 시간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물리는 사실 어렵죠. 고등학교 때 물리 선택도 안 하고 그리고 대학교 공대도 아니고 그러면 물리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우리 시험은 대학 물리를 범위에 두니까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고득점 하려면 좀 공부가 필요한데 제가 가져온 이것은 지금 아주 작은 단원이에요. 직류혈이라는 작은 단원에 보면 그동안 기출됐던 이 연도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도 보면 뭐 개수만 보면 굉장히 많고 여기 17, 17, 21, 22, 24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보기에는 다 다르잖아요. 그림도 다르고 다. 근데 나중에 보면 다 하나의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가지 그림 중에 뭐 여기서 문제 해결하는 방식, 여기 해결하는 방식이 다 비슷해요. 이렇게. 그런 문제마다 해결 방식을 내가 딱 정리해 놓고 그거를 미친 듯이 연습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특히나 이런 파트는 그냥 시험에 나올 거예요. 이렇게요. 확률적으로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이라도 좀 제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게 어쩌면 선택할 중에 제일 중요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이 아예 안 된 파트가 있고, 막 2003년에 나오는 1개밖에 없는 파트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수업을 하는데, 수업은 어차피 진행을 해야 돼. 연결이 되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이건 아예 버리자. 시험 문제 나와도 틀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중요해요. 내가 공부하지 않은 파트에 시험이 나왔어. 평상시 공부할 때. 그러면, 야, 이거는 내가 공부하지 않은 거지. 일부러 틀리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 자신감도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건 지금 진행되는 강의를 좀 설명드리는 부분인데, 여기 4월 달에 이론을 제가 전체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변리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이론을 전체 정리했고, 제가 지금 7월 달에 시작되는 강의는
이 이론을 정리한 게 여기 심화가 되어 있지만 유형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굉장히 양이 많은 파트를 유형을 한 64개로 이렇게 정리한 게 심화라는 부분이고, 뭐 양이 더 늘어난 건 아니고 그냥 방대한 양을 문제 풀이기 위해서 줄이는 거예요. 거기다 좀 전에 봤던 기출문제 240개를 얹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를 풀면서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보면 여기는 정말 중요하다. 문제가 많다. 근데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안 맞는다 나오고 그거 이제 버리는 거고, 어떤 거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내가 할 만해. 그건 제대로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유형 번호를 탁탁 찍어놓고 이건 내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9월에 가면 똑같은 유형에 요것도 한 250개 정도의 문제가 그냥 만든 문제들이죠. 가공 문제들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이 두 개만 열심히 해도 꽤 잘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합치면 500개 정도가 되는데, 500개 정도를 한 대여섯 번 반복하면서 거의 자기 걸로 만드는 거죠. 막 문제 외우는 게 아니고 문제 해결하는 방식을 막 머릿속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한 8개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렇게 10개 중에 8개. 그 정도가 한 500문제를 반복하면 될 것 같고, 뭐 12월에 가보면 총 정리입니다. 밑에 가서. 그리고 7월 가기는 기출문제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용을 정리해서 나가고, 9월 가기는 이제 그냥 단원별로 250개 정도를 같이 풉니다. 그리고 이게 7월 강의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 필수 이론에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내용을 줄였어요. 너무 양이 많아서. 그 유형을 64개로 압축을 정리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에서 중요한 건 식을 무조건 암기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림과 식이 매칭이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 맞는 식은 이걸 써야 되고, 저 그림은 저 식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매칭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이거를 내용을 정리한 요약 정리 부분인데, 뭐 이런 그림이 있으면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이론 시간에는 이거를 이루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만큼. 근데 그걸 다 생략하고 최종 답만 딱딱 기억해 보는 거. 이렇게. 그리고 이런 그림이 있으면 이런 힘에 대한 이런 식이 딱딱 머릿속에 딱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유형만 딱 정리해도 앞에 있는 요 필수료라는 아주 양이 많은 부분도 거의 다 대부분 커버가 됩니다. 요거 문제 해결 과정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기출문제는 240개를 다 넣어놨어요. 안에다가. 그러니까 그냥 넣는 게 아니고 유형별로 맞춰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형 번호를 보고 거기 있는 기출문제 개수만 봐도 그 유형의 중요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잠깐 갔다 올게요. 이렇게 보면 연도별로 깔아서 만약 2017 있고, 이게 가장 최근입니다. 24 이렇게. 근데 보면 문제가 되게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굉장히 큰데, 이 문제를 풀고 여기서 뭔가를 해결하겠죠? 그 방법을 그대로 정리해 놓으면 올해 나왔던 문제도 그대로 풀 수 있습니다. 비슷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방식이 비슷하고, 물론 답은 달라요. 근데 문제 푸는 방법이 중요하니까 이걸 계속 연결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봤던 뭐 17, 17, 22 쭉 있으면 이런 기출문제만 쭉 해결하다 보면 다음에 어떤 게 나올지 예측을 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자, 모든 문제는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고 진행할 때 그 문제마다 이거 말고 다른 문제도 뭐가 나올 수 있는지를 다 적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가속도 하나를 물어보지만 그게 아니고 다른 것도 물어볼 수 있다. 그걸 같이 정리해 놓고 계속 반복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응용 부분이라는 것은 그냥 제가 매주 시험 같은 거 보는데, 이렇게 이런 시험 같은 거 잘 따라와서 자기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고, 이 결과를 토대로 본인이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배우는 그리고 시험 나온 이 파트가 나하고 잘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 결과를 딱 보고,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 진짜 열심히 해봅니다. 절대 안 틀리게. 그리고 시험을 딱 봤는데 너무 결과가 너무 안 좋아요. 공부를 안 해서 안 좋은 건 상관없는데, 공부를 했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으면 그 파트는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버려서 여기서 이제 이런 결과를 토대로 자기가 어느 파트를 열심히 할지를 결정해 보는 거, 그리고 그걸 가지고 쭉 계속 반복해 보는 게 필요하다. 자,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시간 좀 돼서 간단히 끝낼게요. 이 물리 같은 경우는 기본서가 없습니다. 따로. 뭐 중요한 기본서 같은 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대학교에는 대학 물리 그 두꺼운 걸 갖다가 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자기만의 기본서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게 나름의 오답부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좋고, 나중에 이제 편집을 해야 되니까 넣어서 앞에는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냥 글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물리는 직관적으로 그림 탁 떠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거나 어떤 내용이 중요하다 싶으면 여기다 그림을 그려요. 뭐 물체가 날아간대요. 이런 그림을 그리고 밑에다가 이렇게 그 문제마다 요구하는 질문을 씁니다. 뭐 시간이 뭐야, 속도가 뭐야, 뭐 이런 거 막 물어보고 있잖아요. 잔뜩 써놔요. 여기는 답을 쓰는 게 아니에요. 질문만 딱 써놔요. 이렇게. 그리고 뒷장에다가 이제 여기 답을 딱 적어놓고 한 장에 문제 한 개씩 딱 들어가 있게. 그거를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거 오답이야. 여기다 적어야 돼. 그리고, 내가 맞췄지만 중요한 것 같아. 시험 나올 것 같아. 이거를 계속 만들어요. 이렇게. 공부할 때마다 만듭니다. 계속. 그거를 막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놓고, 이제 심심할 때, 막 돌아다닐 때, 그때 계속 들춰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요것만 계속 모았다가, 뭐, 시험장 가기 한 달 전부터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이거 이제 버리는 게 생기겠죠? 이렇게. 너무 많이 봐서, 이제는, 이건 다 외우겠다. 그러면 이거를 계속 버리면서 이제 최종 한 100장 정도 남기는 거. 그렇게 하는 게, 뭐, 다른 어떤 책에다가 적거나 그런 것보다 나만의 어떤 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특히나 여기는 뭐,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절대 내가 틀리고 싶지 않은 것. 그런 거 모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서 아마 지금 다 공부를 시작하겠지만 그 마음은 되게 클 거예요. 와,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다. 그 자신은 되게 클 텐데 그냥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전략을 잘 세워서 아마 좀 내년도 좋은 결과 있기를 미리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마칠게요.